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pragmatics, 화용론입니다, 여러분. 화용론 챕터로 넘어가는데요. 화용론은 영어로 pragmatic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여러분도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항상 speak out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가장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발음을 해보는 거죠. 소리 내셔서 pragmatics 이렇게 읽어주시고, 아, 자, 우리 바다, 부산에 있으니 바다에 대해서 사진 예보 제가 넣었나 봅니다. 자, 화영론이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주어진 상황의 맥락 속에서 언어가 사용될 때의 그 의미 해석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대화가 주어지고, 대화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두 사람 이상의 이제 화자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럴 때, 그 대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것을 그 의미가 도대체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이게 그냥 문장에만 보이는 그 해석하는 그 의미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대화가 지금 어떤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지 어떤 사건이 앞에서 일어났는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맥락을 파악해내는 그런 분야가 바로 언어학 중에서 화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라든지 그 문장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인들이 실제의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것이 바로 화용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본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언어의 소리에 대한 학문, 음성학 의문론,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보는 형태론, 그리고 통사로는 문장의 구조이죠. 그리고 의미론은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 그 문장 자체를 보는 것이지, 의미로는 그 문장 그 이외의 것은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 의미 자체를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학문은 그동안 언어의 내적인 구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소리, 단어, 문장, 의미, 이렇게 그 자체를 보는 것인데, 자, 화형론은요, 여러분. 화형론은 그 언어의 외적인 요소를 보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 언어니까 이제 어떤 문장으로 어떤 문장이 발화되겠죠. 근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speaker, 화자,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 hearer,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speaker와 hearer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이 지금 되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지, 시간적 배경, 그리고 위치, 장소의 배경, 장소적인 배경,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배경들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구조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화학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화용론에서는요, 담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담화. 담화는, 좀 긴 글을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지문 많이 긴 거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텍스트, 문맥이고 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들이 결합되어서 좀 더 큰 단위를 이룬 것으로 대화 내용 전반을 말하기도 하고 문장들 전반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화가 곧 문맥이 됩니다. 어떤 대화가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되면 그 대화가 진행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전체를 우리가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담화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겠고 화용론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맥락을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좀 그 맥락이라든지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고 나 자신도 어떤 문맥이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학론이라는 것은 또 문맥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재미있고 또 분위기 잘 파악하는 사람이 화학론도 또 재미있게 더 분석을 잘 할 수 있겠죠. 화학론도 더 빨리 이해하고. 자, 디스코스 담화에서요. 문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loved her.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자, he loved her. 자, 우리 이 문장만 보면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he가 누군지 또 그녀가 누군지 her가 가리키는
그 대명사 가리키는 그녀가 누군지 분명히 앞에서 뭔가 나왔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he loved her라는 문장을 보면요. 앞문장에서 he와 her가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찾게 되죠. 그 앞문장에서 그걸 읽어왔다면 우리가 he loved her 그랬을 때 이 문맥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my brother washed the dishes and my sister dried. 자, my brother, 우리 남자 형제, 뭐 남동생이나 오빠가 또는 형이 wash the dishes 하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my sister, 우리 언니가 또는 여동생이 dried, 말렸다, 건조시켰다. 뭐 행주로, 깨끗한 행주로 닦는다든지 아니면은 건조기에다 이렇게 건다든지, 그쵸? 넣는다든지. 그래서 dri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문맥상, dried dishes라는 걸 이해하죠. dried dishes 또는 dried them. the dishes를 대신하는 대명사 them을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알기 때문에 뒤에 뭔가 생략이 되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Jane wants to marry a college professo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Jane wants to marry a college professor. Jane은 대학 교수와 결혼하고 싶어 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있을 때면 a college professor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수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그냥 대학 교수랑 결혼하고 싶어 해. 이렇게 불특정한 어떤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인이 실제로 결혼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만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담화가 있고 담화 속에 이 문장이 있고 더 큰 문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 잘 볼게요. 자, the terrorists are in control of the governmen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밑에 문장 비슷한데요. 틀려요. 달라요. The terrorists are in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자, 이렇게 문장이 여기는 정관사 더가 없고요. 여기는 정관사 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문맥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the terrorists, 테러리스트들이 are in control of the government.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are in control of 뭐뭐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거는요. the가 붙으면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The terrorists are in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그 테러리스트들은 정부의 통제 안에 있다. 정부의 통제 안에 있다. 통제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명사구에 the라는 것이 붙게 되면요. the control이라고 하면 the control이 어떤 특정한 컨트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컨트롤을 수식하는 이 전치사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치사구의 영향을 지대히 받는 그런 명사구가 됩니다. 여기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커다란 명사구의 한 부분이고 뒤에 수식하는 말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들은 뭐뭐의 정부의 통제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가 붙었다는 것은 뒤에 뭔가 특정한 수식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윗문장과 상당히 다른 문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담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서 담화 문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함축과 경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형론에서는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 것이 함축과 경률을 알면 되겠어요. 자, 함축은요, implicature, 함축하는 거, 즉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maxim, 대화의 경률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maxims. 자, 경률이라고 해석하니까 좀 낯설어 보이는데요. 그것은 maxim이라고 합니다. maxim. 우리 커피 이름인데, 그쵸? maxim 하면 이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Romeo loved Juliet.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Romeo loved Juliet.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들인데요. 우리는 이 문장을 가끔 이렇게 인용해서 쓸 수 있어요. Romeo loved Juliet.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했네. 자, 이걸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자, 이 말은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가 있다든지, 우리가 아는 누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쟈니라고 합시다. 쟈니 있는데, 아, 걔 진짜 큰일 났네. 그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이 나는 굉장히 곤란한 어떤 집안의 원수의 집안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던 아주 그래서 인생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는 걸 대변하면서 우리가 이런 약간의 은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걔 큰일 났다. 아, 걔 진짜 문제네. 큰일 났네. 곤란에 빠졌네. 그런 말을 대신해서 로미오 러드 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존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일 때 John is in trouble 이런 말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축적인 겁니다. 로미오 러드 줄리 이걸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이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뭔가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함축을 하게 되면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함축 의미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함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래서 이 함축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이 경률이라는 건데요. 자, 대화의 경률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 나옵니다. Conversational maxims, 대화의 경률. 자, 네 가지 종류 아시면 되겠어요. 자, maxim of quantity. 자, quantity 하면 양입니다. 양. 많고 적음, 그쵸? 많고 적음. 그 다음에 maximum of quality. 이거는 질입니다. maximum of quality. 질의 경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maximum of relation. 관계의 경륜. 자, maximum of manner. 방법의 경륜.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maximum of quantity 하면요. 양의 경륜. 즉, 뭔가 질문을 하면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길 기대하는데, 이걸 어길 수가 있어요. 이걸 어길 때가 있어요. 그 예시를 이따 볼게요. maximum quality, 질의 경률. 즉, 어떤 말을 하면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maximum relation. 자, 관계의 경륜입니다. 상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말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질문을 했으면 거기 질문에 대한 적당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함축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관련 있는 말을 하라. 관련 있는 말을 해야지. 동문서답하지 말라. 그런 경륜입니다. 대화에서 어떤 규칙이라는 거죠. 자, maximum manner, 방법의 경륜. 애매하거나 중의적이지 않게 명백하게 말하라. 말하는 방법 제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경률이 있는데요. 대화에는 경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률이 있는데 이걸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어길 때, 일부러 어기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대화 경률이 의도적으로 위반될 때 함축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양의 경률 위반과 함축. 양의 경률을 일부러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위반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즉, 함축하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war is war. 전쟁은 전쟁이지. war is war. 자,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war is war. 이 말로밖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뭘까요? 전쟁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뭐 대신할 말이 없다. 뭔가 설명을 하고자 해도 대신할 말이 없다? 이런 걸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terrible things happen in war. 전쟁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끔찍한 일이 전쟁 때 발생한다. 그 말을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전쟁은 전쟁이지. 라고 정말 다시 대신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함축할 정도로 전쟁은 끔찍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뭐뭐뭐다라고 정의를 하고자 한다면 설명하고자 한다면 전쟁이라는 걸 정의하는 뭔가 더 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전쟁은 하고 그걸 설명하는 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war is war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충분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양의 경륜을 위반한 데는 함축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뭐 달리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걸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니? A book.
분명히 너 뭐 읽어라고 했을 때는요, 읽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책을 읽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a book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데 내가 더 이상 어떤 책인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읽고 있니라고 했으면 무슨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한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의 경륜을 위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지금 양의 경륜을 위반한 이 대답을 하는 사람, 어복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뭔가 위반하고 있죠. 양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어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함축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는 함축이 들어있다.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 무슨 책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너한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양의 경륜 위반한 예시.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사춘기인 딸이나 아들이 out. 나갔다 왔어요. 밖에요. 밖에요. 밖에 나갔던 건 모르겠습니까, 부모님이? 알죠. 아는데 이 사춘기 딸이나 아들은요, out.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바깥에. What did you do? 뭐 했니? 그랬더니 또 nothing. 설마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뭔가 했겠죠. 나가서 놀았겠죠.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했을 텐데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양의 경륜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 함축됐을까요? 사춘기 아들 딸입니다. 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내가 뭐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 딸이니까. 자, 지레 경륜 위반과 함축. 자, 볼게요. 이건 뭔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ondon is the capital of Brazil, isn't it? 자, 이거는 A는 처음에 이제 말을 한 사람이에요. 런던은 브라질의 수도지? 그치?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A가 말을 했는데, 자, B가 말한 데 집중을 해보세요. B가 말한 것에. 자, And Tokyo is the capital of England. 아, 그래. 그러면 도쿄는 영국의 수도지라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자, 앞에 사람이 런던이 브라질의 수도지? 그렇지 않아? 라고 정말 몰라서 얘기한 것 같아요, A는. 그랬더니 몰라서 했건 뭐 틀리게 얘기했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뭐 웃기려고 한다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B가 And Tokyo is the capital of England. 야, 런던이 브라질의 수도면 자, 도쿄는 영국의 수도겠다 그럼 이렇게 일부러 거짓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레 경륜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함축된 것은 뭐다? 네가 한 말 틀렸다는 것을 얘기 다시 하는 거죠. A의 말에 의도적으로 지레 경륜을 위배하는 겁니다. A가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런던이 브라질 수도면 도쿄가 영국의 수도겠네. 이렇게 일부러 틀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함축됐다. 너 틀렸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Paris is the capital of England. 파리는 영국의 수도지. 그랬더니 yeah, and Seoul is the capital of Tokyo. 아, 그래. 그러면 서울은 도쿄의 수도지. 도쿄는 일본의 수도인데 그렇죠? 엉뚱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관련성의 경륜 위반과 함축 볼게요. Jane is a very dirty woman, isn't she? 이런 말을 했어요. Jane은 굉장히 지저분한 여자야. 그렇지 않아? 아, 이거 굉장히 나쁜 뒷담화네요. 그렇죠? 이런 뒷담화 들으면 별로 수긍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해요. Oh, the weather is fine, isn't it?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제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의 경륜을 위반하는 거죠. 이렇게 경륜을 위반할 때는요. 일부러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함축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성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미배하면서 A에게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일부러 관련 없는 말을 하면서 나 너의 말에 동조하지 않겠어. 너와 함께 죄인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관련성 경륜을 위반하면서 자, 오케이. 그다음에 관련성의 경륜 위반과 함축 한 가지 더 해볼게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라고 질문했어요. 아내에게 몇 시야? 라고 했더니 Well, the paper's already come. 글쎄, 신문이 벌써 왔는데 라고 말을 해요. 신문, 종이신문 배달받는 거 있죠,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종이신문 받는 거 별로 하는 집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신문을 아침에 주로 받는데 조간신문이 이렇게 오는 건요. 대부분 새벽에 일찍 오죠.
What time is it?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 와이프가 아내가 정확한 시간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지금 말하지 않지만 well, 글쎄, the paper's already come. 신문이 이미 왔어. 그러면 보통 신문이 오는 시간 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새벽 6시라든지 5시에.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은 지난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에는 내가 지금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데 대충 그럴 것 같아라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의 경류를 위배하면서 남편에게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시간은 잘 모르지만 신문이 벌써 왔다. 즉, 예를 들어서 한 아침 6시 또는 7시는 지났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관련성은 위배하지만 신문이 왔다는 것으로 대신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자, number four. 자, 방법의 경륜 위반과 함축. 자, 남편이 let's stop and get something to eat. 잠깐 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아요. Let's stop. 잠깐 멈춰서 뭐 좀 먹고 가자, 뭐 좀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okay, but not McDonald's라고 얘기해요. 쭉 펴서 보니까 McDonald's입니다. McDonald's. 그래 좋아. 근데 맥도날드는 안 돼. 패스트푸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맥도날드는 안 돼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이 우리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엄마랑 아빠가 앞에 타고요.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영어 철자를 아는 그렇게 차를 알 정도의 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하면 알아들을까 봐 아이들이 맥도날드를 좋아할 수 있겠죠. 엄마가 지금 건강에 안 좋은 맥도날드 안 되란 얘기를 일부러 아이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McDonald'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맥도날드를 먹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을 남편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매너가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먹이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못 듣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경륜을 어기면서 남편에게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륜을 어길 때는요, 그 안에 함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함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도 화형론에서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스피치 액트인데요. 강의가 조금 길지만 끊지 않고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액트는 발화행위라는 건데요. 발화의 목적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수행발화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어떤 행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액션까지 취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lease close the door. 자, please close the door라는 것은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말을 함과 동시에 뭔가 부탁과 요청이 들어있는 거죠. 부탁과 요청이 들어있습니다. 또 I'm sorry for the way I acted. I'm sorry. 미안해. 내가 행동한 그 방법, 내가 행동한 그 방식에 대해서 참 미안해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 동사라고 해요. 발화를 함으로써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I named this ship the Queen Elizabeth. 나는 이 배를 퀸 엘리자베스라고 명명하노라. 명명하겠다. 보통 여왕들이 옛날에 큰 배를 만들고 이 배의 이름을 지어주고 퀸 엘리자베스, 이것도 여왕의 이름이죠. 퀸 엘리자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콜럼버스에게도 배를 주면서 이렇게 여왕들이 스페인의 여왕이었나요? 여기 배를 지으면서 어, 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배를 내주고 탐험 활동하라고 그랬었죠. 자, I refuse to answer the question. 자, 아까 name은 이름 짓기에 행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refuse는요, 거절의 행동까지 들어갑니다. I refuse to answer the question. 그냥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I promise it. 자, 이 말은 말과 동시에 약속을 하는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액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I bet you a quarter. 나는 너한테 쿼러 걸게. 쿼러 하면은 25센트. 1달러의 4분의 1이니까 25센트 쿼러 걸게. 내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내기를 하는 그런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자, 스피치 액트 종류가 locutionary act, 발화 행위가 있고
또 illocutionary act가 있습니다. locutionary act는요, 발화행위, 그 발화 그 자체입니다. 그냥 it's cold here, 그 말한 것 자체. 그런데 이 발화가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있어요. 방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 약속, 경고, 사과 이런 것들 들어있을 수 있죠. 이렇게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it's cold here 하면 발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운이 문을 닫으라는 의도적인 행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 액트는요, 3단계까지 갑니다. 3단계까지 또는 뭐 I'll turn off your light. 나 네 방 불 끌 거야. 불 끌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 자. 불 끌 거니까 자요. 그 뜻입니다.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자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럴 때에 이제 수행 동사를 쓰게 됩니다. 뭐 약속을 한다든지 선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발화수반 행일 때 쓰이는 그런 동사들이 바로 수행 동사입니다. 수행 동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 행위 종류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 발화 효과가 행위로 이어지는 거. 발화 효과 행위. It's cold here라는 발화가요. 듣는 이로 하여금 실제로 문을 닫게 했다면 효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3단계 collocutionary act라고 합니다. 발화 효과 행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 wonder if you could show me the picture. 나는 네가 그 나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 그랬더니 주디가 Sure, here you are. 그래, 여기 있어. 보여줄게. 라고 하는 어떤 행위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collocutionary act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locutionary act는 발화 그 자체이고요.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 발화 자체. 그다음에 illocutionary act는 그 속에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진을 보여달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들은 사람이 perlocutionary act 하면 실제로 반응하는 거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네,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는 그 행동까지 이렇게 되면 locutionary act, illocutionary act, perlocutionary act가 해서 이렇게 3단계 어떤 발화 행위의 3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이는 수행 동사의 특징은요. hereby,라는 부사와 함께 잘 쓰여요. 비로소, 이로써 뭐뭐 한다. 그리고 긍정문에 잘 쓰이고, 긍정문에 쓰이고, 현재 시에 쓰이고요. 1인칭을 주어로 합니다. I로 시작해요. 그래서 특정 사건에 잘 이용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I hereby declare the opening of Olympic Games. 나는 이로써 올림픽 게임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하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죠. 위원장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던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던가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하고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ll true. 자, 나는 이로써 위의 정보가 위에 쓰여져 있는 상기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선언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ereby라는 말과 잘 쓰이고요. 긍정문에 쓰이고 1인칭 주어 I를 쓰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상황에 잘 쓴다라는 거,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할 때, 그 말에 힘이 가질 때, 그 말에 큰 힘을 가질 때 이런 말 쓴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